농장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은 인명에 위협을 주거나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는 조류나 동물을 유해조수로 규정하고 있다. 고라니, 다람쥐, 까치, 청설모에 이르기까지 유해조수는 모두 13종에 달한다. 싸움은 1980년대부터 시작됐다. 놈은 인간의 영역을 침범했다. 주로 이른 새벽과 해질녘, 놈들은 무리를 지어 몰려와 사과밭을 순식간에 망쳐놓는다. 밭에선 놈의 습격을 당한 사과가 썩어 들어가고 있다. 농부의 속도 같이 타들어간다. 놈이 나타났다. 까치다. 영리한 놈은 농부보다 먼저 사과가 익는 정도를 알아채고 제일 맛있는 것만 골라 속을 파먹는다. 군대 생활 이후 총과 전혀 인연이 없었던 농부 이상호 씨. 그는 다시 총을 들었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달아놓으면은 다른 놈들이 무서워서 좀 더럽까 싶어가지고 달아봐요. 그동안 몇 마리 잡으셨어요? 금년에 제가 전부 잡은 게 한 5, 60발이 될 거요. 그래도 잡은 표시도 안 나요. 잡고 나면 어디서 또 오고 또 오고. 잡은 까치는 나무 꼭대기에 매달아 둔다. 과수원을 침입하지 말라는 위협이자 경고다. 이 농장엔 이렇게 매달린 까치가 곳곳에 있다. 까치에 의한 피해 규모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과수 농가들은 한 해 수확량의 10% 내지 20%를 까치밥으로 잃는다. 이상호 씨의 과수원도 마찬가지다. 환경부에 따르면 까치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전국적으로 연간 약 55억, 3년 전에 비해 피해 규모는 5배가 늘었다. 또 까치 피해는 전체 유해조수가 일으키는 농작물 피해액의 70%를 차지한다. 빠르고 영리하기까지 한 까치에 대항하기 위해 농민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냈다. 햇빛을 반사해서 까치의 눈을 부시게 하는 삼각 반사경. 새가 싫어하는 냄새를 풍기는 나프탈렌. 밭에 항상 사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라디오 자동 확성 장치까지. 지금 이 타이머 시설까지 돼 있거든요. 아침 6시 40분에 켜져 가지고 5시에 꺼지게끔 해놨어요. 한국 외무장관 회담을 열어 최근 북미 관계 급진전에 따른 대북 정책을 조율합니다. 이정빈 외교부 장관과 올브라이트 미 국무 그리고 고노요헤이 일본 외상은 그러나 농부들의 노력은 번번이 실패했다. 까치는 새로운 퇴치 방법에 조금씩 반응을 보이다가도 며칠만 지나면 적응했다. 까치는 영리했고 그에 비해 사람은 무력했다. 출발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서울공항에 도착한 뒤 까치는 곧바로 작지만 행정안전법위원장을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닌 방북 것이다. 결과를 설명할 농부는 예정입니다. 속이 탄다. 그래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강원, 영서 지방 5전원째 그룹 나뉘시겠지만 독도로 구름 조성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인가 근처에 살며 무리 생활을 하는 까치. 까치는 특유의 군집성과 공격성으로 무장돼 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놈에 대한 까치의 공격은 집요하다. 맥과의 황조롱이조차 까치를 당해내지 못한다. 그러나 까치는 본래 인간에게까지 도전적인 새는 아니었다. 까치는 원래 다른 텃새들처럼 먹이를 땅에서 구했다. 땅속 굼벵이나 죽은 곤충, 참개구리를 즐겨 먹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뿌린 농약 때문에 참개구리는 사라졌고 논밭을 메운 비닐하우스로 까치는 두 다리를 붙일 공간마저 빼앗겼다. 먹이와 서식지를 잃은 까치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했다. 도시의 까치는 쓰레기통을 뒤졌고 농촌의 까치는 먹이를 찾아 사람의 울타리를 넘었다. 까치는 80년대까진 배나 사과를 먹지 않았다. 농부가 씌워놓은 봉투를 하나씩 뜯어내고 살을 퍼먹는 까치. 들판의 먹이가 사라지면서 까치는 살아남기 위해 먹이 습성도 바꿨다. 이 까치는 1960년도, 70년도, 80년도 초까지는 들에서 배를 안 먹었습니다. 주로 가장 좋아하는 게 개구리였습니다. 참개구리. 우리가 뒷다리 벗겨서 구워 먹던 개구리였는데 바로 우리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또 이 개구리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다 보니까 까치들이 먹을 게 배고프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인간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치는 지난 94년 6월 11일 다른 12종과 함께 유해조수로 지정됐다. 유해조수로 지정됐다는 것은 까치에 대한 총기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얘기다. 배농사를 짓는 박덕기 씨는 작년에 70만 원 들여 총을 샀다. 그리고 까치를 잡을 수 있는 허가도 받았다. 농부는 새벽부터 밤까지 총을 들고 밭을 지키지만 이곳 배농가에서도 피해는 크다. 배에 단맛이 들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까치가 찾아와 농사를 망쳐놓는다. 싸움은 아침 저녁 두 번이다. 총을 가진 인간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것은 까치로선 목숨을 담보로 한 일이다. 그만큼 까치에겐 먹이 문제가 절실한 것이다. 까치와 인간의 생존권 싸움. 까치는 과수를 공격할 때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옮겨다니며 쪼아먹는 습성이 있어서 사람들의 미움을 더 받는다. 까치 10마리가 떼지어 날아들면 배 한 상자를 버리는 건 순식간이다. 작년 2만 7천 마리가 넘는 까치가 유해조수 구제라는 이름 아래 죽어갔다. 총을 가지고 가면은 날아가는데 빈몸으로 가면 또 날아가지도 않고 예,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영년 까치입니다. 이게. 까치는 총소리에도 금방 적응했다. 영리한 까치와의 싸움을 위해 농부는 또 다른 방법들을 찾아내야 했다.
까치는요? 네. 예. 까치는 농가의 주인을 알아본다. 주인이 있고 없음에 따라 까치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밭을 지키거나 스피커를 설치해 해질녘까지 계속 라디오를 틀어놓는다. 정신없죠. 까치 퇴치용 기계도 개발됐다. 까치가 싫어하는 소리를 모아 고주파로 연속해서 들려주는 조류 퇴치기다. 새나 까치 같은 것이 초음파로 해서 못 오게끔 된다 그럽니다. 해서 갖다 놓았는데 한 2달간은 잘 됐습니다. 됐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그 밑에 와서 까치가 파먹고 완전히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얼마 줬어요? 70만 원 줬는데요. 그때 한 5, 6년 전이니까 좀 많이 들은 편이죠. 그래서 지금은 라디오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까치는 인간이 개발한 어떤 방법에도 금세 적응해낸다. 사람들이 생각해낸 마지막 방법은 과수원 전체 망을 덮어 까치의 접근을 봉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4,000평의 과수원에 그물망을 씌우는 데는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그러나 이 방법마저도 까치의 침입을 막을 수는 없다. 까치가 저 망은 내가 뚫을 수 있다 하면 와서 세게 부딪힙니다. 부딪혀가지고 저렇게 군역을 내죠. 그 군역으로 들어갔다가 이 까치가 머리가 좋아서 만약에 농가에서 쫓으면 그 군역으로 다시 나옵니다. 까치와 인간의 타협 없는 전선. 까치는 날개를 잃었고 그물엔 구멍이 뚫린다. 오늘도 인간과 까치의 목숨을 건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나가 지금 여기 3일 왔다. 벼가 뭉개진 논바닥엔 침입자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널렸다. 논바닥 깊숙이 패인 발자국. 발자국은 멧돼지의 것이었다. 멧돼지는 밤사이 나락을 주둥이로 훑어먹고 도망쳤다. 수확을 앞두고 있던 벼는 나달 몇 개만을 남긴 채 무참히 쓰러졌다. 눈엔 놈들이 나락을 먹고 뱉어놓은 껍질이 남아있다. 농부는 쓰러진 나락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그에겐 한 톨이 아까운 벼였다. 지난 5, 6년 사이 수확기에 멧돼지의 침입이 계속되자 가오치 마을 주민들은 산 아래에 있는 밭의 경작을 아예 포기했다. 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너는 해라 나는 침범하겠다 하는 식인데 금년도에 이래 되는 것도 내년도에는 요 밑을 이제 자꾸 무 안 내려갑니까? 내려가야 되는 것도 뭐 마을 주위에 뭐 100m, 200m 다 침범할 이런 체제래. 연이은 멧돼지의 습격을 막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산이 있는 마을 위쪽에 철조망을 둘렀다.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고였다. 멧돼지는 주로 밤에 산을 타고 내려온다. 놈들을 막기 위해선 늦은 밤 길목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 마을을 침범하는 멧돼지는 낮엔 숲속에서 잠을 자고 밤이면 마을로 내려와 경작지를 습격한다. 멧돼지는 힘이 세고 영리하다. 그래서 철조망도 무용지물이다. 조금 더 마시면 땅을 파고 여기 봐 떼인데 터가 있네. 땅을 파고 이래가 막 완전 이래 들고 왔다 갔다 그러는데 뭐 이게 안 되는 기라.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전국의 산간지대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 공식적인 피해 신고만 52건에 이른다. 이게 싹 이게 팔고양 막 문질러버렸고 여기서 저겨버리니까 이렇게 다 하나도 못 먹게끔 만들어져버렸어요. 이렇게 할 수 없이 잘라야 하기 때문에 자른 거죠. 멧돼지가 지나다닌 방향으로 길이 나 있다. 무리지어 여러 마리가 여러 번 왔다 갔다는 증거다. 눈바닥엔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새끼 발자국. 그중엔 작은 것도 있다. 이게 새끼 발자이고 큰 놈 적은 놈 새끼 발도 2배 새끼인지 이건 또 벌이 적은 발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적은 거 있고 큰 놈 있고 그래요. 그럼 좀 떼지어 다닌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새끼가 한 배 새끼가 아닌 것 같아요. 멧돼지들은 무리를 지어 다닌다. 인가에 내려올 때 위험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멧돼지 떼를 역추적해 보기로 했다. 이렇게 구멍이 좀 뚫려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돼지가 이거 먹고 이리 올라내리는 길이에요, 이게. 전주 얼마나 떼죽이 많이 다녔는가? 길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번질번질해 길이 났어요. 여기가 전체가 발자국이에요. 돼지 발자국. 여러 마리가 지나간 것 같아요. 봄에 태어난 새끼들은 가을 수확기 즈음에 독립해 나간다. 돼지가 막 새끼 달고 새끼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며 독립에 필요한 것들을 배운다. 멧돼지들이 때로 지나다니는 길 바로 옆에서 배설물이 발견됐다. 이게 돼지 배설물인데요. 이게 배설물이에요. 언제쯤 배설한 거예요? 이게 배설한 지가 한 10일,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이 쭉기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거 나락 쭉지가 전부터 들어서 다 보이잖아요.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멧돼지는 몸에 평균 3 내지 5cm의 지방질을 비축해야 한다. 그러나 산속 먹이만으론 부족하다. 그래서 그들은 산을 내려온다. 이게 뭐예요? 돼지 털이에요, 이것이요. 돼지 털 얘가 붙었어요. 왜 돼지털이 거기 붙어 있죠? 여기다 문대니까 얘가 털이 빠져 얘가 붙었죠. 새끼들이 독립하는 가을이 되면 멧돼지 사이에선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치열해진다. 잡식성인 멧돼지는 땅속의 벌레부터 칡뿌리, 밤, 감, 뱀 등을 가리지 않고 먹는다. 이런 식성 때문에 멧돼지는 야생에서 살아남았다. 한편으로 상위 포식자인 호랑이나 곰 같은 천적이 사라지면서 멧돼지의 개체 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성 있으면 여러 마리. 멧돼지는 포유류 중에서도 새끼를 가장 많이 낳는다. 어미가 한 번에 낳는 새끼는 7, 8마리. 어미는 많은 새끼를 기르는 데 필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날카로운 연장으로 자른 듯 반듯하게 잘린 산죽. 모두 멧돼지가 이빨로 자른 것들이다. 돼지가요 이빨로 전부 끄는 거예요. 낫으로 끄는 거랑 마찬가지로 끊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새끼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여기서 하룻밤을 지내고 간 거죠.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미리서 준비를 한 거죠. 좀 나무 잎을 끌어가지고 겨우에 넣는다. 근처엔 어미가 지어놓은 집이 있었다. 집은 직경 3m의 원형으로 산죽을 정교하게 쌓은 후 가운데 부분에 새끼들이 들어갈 움푹한 공간을 만들었다. 비와 추위에 약한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미의 사랑이었다. 엄청 크겠죠. 이게 사람 뭐가 엄청 그래도 엄청 크죠. 주변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멧돼지들이 먹을 게 풍부한 사람들의 그런 재배 지역으로 내려와서 먹이를 갖다가 구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어린 새끼들이 부모 곁을 떠나가지고 새로운 방황 정착지를 찾으러 다니는데 그런 개체들이 이제 같이 뭉쳐가지고 다른 개체들이 있는 곳은 들어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경작하는 지역에서 쉽게 먹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을밤 멧돼지들은 어떻게 무리지어 내려오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배추밭에 불빛을 비추자 그곳엔 또 다른 야생동물들이 있었다.
맨 먼저 눈에 띈 것이 너구리였다. 살쾡이도 있었다. 이들도 밤을 틈타 먹이를 구하러 내려왔을 것이다. 끝내 멧돼지는 보이지 않았다. 멧돼지의 생존을 위한 인간 영역 침해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인간의 노력들도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 고구마 밭은 쑥대밭이 돼버렸다. 잔뿌리 몇 개만 남았을 뿐 땅속의 고구마는 흔적 없이 사라졌다. 하나도 없어요. 싹 파고. 감밭도 피해를 입었다. 키가 닿는 곳에 있는 단감은 단감 열매가 모조리 반절씩 떨어져 나갔다. (7일간) 이게 멧돼지가 있는데 도저히 이게 뭐 할 수 없고 이래 빨리 좀 이 소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다 못한 농민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유해조수 구제 신청이다. 현행법은 현지 조사 후 관청의 허가를 얻어 포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총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총이 없는 사람은 남에게 포획을 의뢰할 수 있다. 가오치 마을 사람들에겐 총기를 사용해 6마리의 멧돼지 포획이 허가됐다. 사냥이 시작됐다. 사냥꾼과 훈련견들은 멧돼지가 다니는 길목을 정확히 알고 쫓는다. 사냥개가 멧돼지의 위치를 파악해냈다. 인간의 영역을 침범한 멧돼지는 죽임을 당했다. 유해조수라는 이름으로 올 1월부터 8월까지 포획된 멧돼지는 145마리. 곰도 호랑이도 그렇게 이 땅에서 사라져갔을 것이다. 마을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찾아온 것은 작년 봄이었다. 마을 뒷산에 둥지를 틀고 집단 서식을 시작한 새는 1000마리. 중대백로, 쇠백로, 황로, 외가리를 비롯한 백록과 새들이었다. 온몸이 하얗고 목과 다리가 긴 중대백로는 주로 물가에서 생활하며 번식기엔 어깨와 가슴에 긴 장식깃이 나온다. 쇠백로는 중대백로보다 몸집이 작고 머리 뒤쪽에 긴 장식깃을 들이우고 있다. 황로는 암컷과 수컷이 모두 머리와 목에 황색빛이 돈다. 처음에 주민들은 새들을 반겼다. 백로가 사는 마을은 물이 많고 농사가 잘 되는 부자 마을이라는 옛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둥지가 마을과 너무 가까운 것이 문제였다. 산은 1000마리의 백로가 쏟아내는 배설물로 가득했고 나무는 고사돼 갔으며
새의 깃털이 흉측하게 산 여기저기를 날아다녔다. 새와 함께 산 지 1년 6개월. 주민들의 불만은 이미 극에 달해 있었다. 이걸 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야. 도저히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지나가면 그냥 똥을 찍찍 싸니까 그냥 장광 그냥 그릇 차 등 그냥 똥이 그냥 찍찍 깔려요. 시끄러운데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또 새털이 날라다니고 냄새가 비 오는 날에 많이 나요. 냄새가요. 나가지고 이 동네로 올라오고 그러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피해가 아주 막심해요. 백로는 길조로 법률이 정한 유해조수는 아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서 지정된 유해조수와 같이 인간과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다. 새들은 수시로 마을 주위를 날면서 마을의 배설물을 떨어뜨렸다. 산에선 백로들의 울음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다. 주민들은 백로 때문에 빨래를 넣을 수도, 장독대를 열어둘 수도, 방문을 열어둘 수도 없다. 이런 일상의 불편함들은 곧 백로에 대한 미움으로 바뀌었다. 새 있어도 빨래 다 놓으셨구만요. 아니요. 금방 또 사람 있으면서 막 널었단게요. 싸면 또 도로 걷어들여야 하고 이렇게 가다도 이 머리우개로 그냥 찌르르 깔린단게요. 뭔 소리 나서 보면 그 똥가루 갖고 물로 막 깔게 버려요. 빨래도 그러고 사람도 그러고 금방 그냥 물 찌그러도 소용없고 도로. 운동을 여러 세대가 먹고 살고 있는.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백로의 배설물 때문에 마을의 공동우물마저도 못 쓰게 됐다. 주민들은 전염병 발생마저 우려했다. 이 새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오래전에는 이 근방 일대에 다 먹었는데 요즘 이제 상수도 저쪽 동네는 다 먹고 이 근방만 지금 몇 세대만 먹고 있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약수로 해서 석간수라 해가지고 뭐 시내에서도 물을 이렇게 떠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새가 온 뒤로는. 그러나 애초에 백로떼를 이곳으로 오게 한 것은 인간이었다. 이곳에 오기 전 백로떼는 원래 수성동에서 3km쯤 떨어진 연지동 앞산에 살았다. 그러다 작년 초 연지동 산의 간벌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백로떼는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흩어져야만 했다. 간벌 현장의 소음은 새들을 둥지 밖으로 내몰았고 달려져 나간 나무와 함께 둥지도 사라졌다. 백로떼가 이 마을에 자리 잡은 것은 가까이에 정읍천이 있기 때문이다. 정읍천은 도시를 가로지르는 7수의 하천이다. 96년 도시 정화 사업으로 부쩍 맑아진 정읍천엔 고기가 많아 백로들은 늘 이곳에서 먹이를 얻는다. 백로떼는 먹이원이 풍부한 정읍천이 가까이 있고 천적으로부터 보호해줄 사람들이 있는 수성동 뒷산을 새로운 서식지로 정하고 지난 봄 이사를 했던 것이다. 백로나 외가리는 원래는 그 깊은 산 속에 그 먹이가 풍부한 들판이 보이는 장소에 번식을 많이 했는데 요즘 산에 가면 너무 산림이 우거지고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인간 근처에 가까이 그 앞에 논에 가서 미꾸라지나 개구리를 잡아먹고 삽니다. 또 인간의 보호를 받다 보니까 인가 주변 가장 가까이서 최근에 점점 많이 번식하고 있습니다. 원래 백로는 매년 3월 중순경 우리나라에 찾아와 여름을 보내고 가는 여름철새다.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 일부는 겨울에도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있다. 텃새화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 곁으로 다가온 새로운 손님. 그러나
백로가 너무 가까이 오래 머무르면서 이전에 우호적이었던 관계는 깨지고 말았다. 그동안 수성동의 주민들은 새를 쫓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왔다. 맞춘다 대고. 그리고 이 총을 쏘고 그랬다니까 이걸로 쫓으려고. 처음에는 먹어. 티가 먹더만. 처음에는 움직이지만 이제 움직이지도 않네. 움직이지도 아니요. 오징어 이 총을 샀거든요. 그래 일로 하려고 했더니 주민들한테 살라고 했거든요. 했는데 이걸로 안 되니까 큰 거, 새 쫓는 거 그걸로 하자 해가지고 지금 이걸 우리가 주민들이 실험만 해봤거든요. 통영의 한 양어장. 이곳에서도 철새가 텃새화되면서 인간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외가리는 양어장의 고기를 노려 이곳에 정착했다. 날씨도 따뜻하고 사계절 먹이가 풍부한 이곳은 외가리가 살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다. 외가리는 주인의 눈치를 살피며 난간에 서서 양어장의 고기를 잡아먹는다. 외가리는 노련한 낚시꾼이다. 긴 목을 S자 모양으로 구부리고 있다가 먹잇감을 잽싸게 낚아챈다. 외가리 한 마리가 하루에 먹는 양이 약 한 1kg 정도 먹는데요. 그러니까 양어장 주변에서 뭐 우리가 이어놓은 지어를 먹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히 어디에 뭐 올라오는 고기를 먹든지 할 텐데 아마 자연으로 나오는 고기는 저 먹이를 서식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양어장 주변에서 안 떠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인은 피해가 커지자 양어장을 그물로 덮었다. 그물은 인간과 외가리가 함께 살기 위한 일종의 타협책이었다. 살아가야 된다라는 조금의 피해를 이런 부분들을 못 견뎌하는 그러한 심리들은 많이 작용을 하죠. 근데 물론 이제 경제적인 그러한 이해관계에 있어서의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포용하고 그네들을 보호하고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지금 현재 필요한데 멀리서 보기엔 아름다운 백로. 백로의 배설물은 독성이 강해 나무를 고사시키고 인간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나 백로에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5, 6월에 보통 서너 개의 알을 낳는 백로는 산란 전후 둥지 주위에 배설물을 뿌려 천적의 침입을 막는다. 백로의 배설물에 들어있는 인산이라는 독성 물질은 우렁이나 뱀 같은 천적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종일 울어대는 백로의 울음은 새끼들에게 언어와 살아가는 요령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백로가 인간과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은 모두 백로가 새끼를 낳고 기르는 생명 활동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 배설물을 뒤집어 쓴 나무는 고사하고 백로에 대한 인간의 미움은 더해간다. 저 똥을 싸면은 도마도나무고 유나무, 가지나무 다 죽어버려. 호박이 보이고 저게. 그리고 막 이 방까지 막 눌러 들어온다니까 저 새가.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걸 뭐 우리가 잡아서 죽이려는 게 아니라 이 생활 근거지를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달라 이런 겁니다. 결국 40여 가구의 수성동 주민들은 정읍시에 탄원서를 냈다. 악취, 소음, 전염병, 세탁물 피해, 나무 고사 등 생활의 불편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9월 말 백로 집단 서식지는 벌목됐다.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왔던 초대받지 않은 선물. 백로는 그렇게 떠나갔다. (10월) 초 감귤 수확을 앞두고 농부는 고민에 빠진다. 감귤의 향이 돌고 과육이 말랑말랑해지면 녀석은 어김없이 나타난다. 길이 2.5cm, 사람의 손톱만한 이 녀석은 나무의 밑둥이나 늘어진 가지를 타고 느릿느릿 나무 위로 올라온다. 달팽이는 배에 붙어있는 발근육을 느렸다 오므리면서 이동한다. 이때 몸에선 미세한 점액을 분비해 움직임이 매끄럽도록 한다. 귤을 먹어 치우는 녀석의 식성은 대단하다. 주둥이를 귤에 대고 껍질부터 먹는데 때론 알맹이까지 먹기도 한다. 달팽이는 과일을 갉아먹는 데 편리한 독특한 입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달팽이는 자기의 머리 쪽에 그 치설이라고 하는 긴 열로 이루어져 있는 이빨로 만들어져 있는 좀 벨트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설을 이용을 해가지고 먹이를 핥고 그다음에 자르고 식도 쪽으로 넘기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달팽이가 감귤 농사에 피해를 입힌 건 최근의 일이다. 비가 많았던 작년의 경우 이 농장에선 수확량의 10%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고 제주도 전체의 피해 발생 면적은 1293헥타르에 이른다. 이용선 씨는 습기를 좋아하는 달팽이의 습성을 이용해 달팽이를 잡는다. 젖은 판자를 땅 위에 두면 습기를 쫓아온 달팽이가 판자 밑에 모여든다. 달팽이를 잡는 일은 요즘 이 씨의 주요 일과가 되어버렸다. 지금 이게 다 잡아놓으신 거예요? 예, 이거 내가 아침마다 와서 이렇게 잡아놓고 예, 낮에는 안 나타나고 아침 저녁으로만 나타나니까 이렇게 막 잡아놓고 달팽이 이렇게. 이 씨는 하루 평균 300여 마리의 달팽이를 잡는다. 어려서는 이것을 잡고 다 갖고 놀고 그랬는데 달팽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원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다 뱅에다 다 죽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약해서 죽이고 돈 들어서 죽이고 막 그러고 살죠 지금. 작고 귀여운 생김새 때문에 인간과 친근한 존재였던 달팽이. 그러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게 되면서 달팽이는 농사의 적이 됐다. 달팽이는 곤충류 먹이 사슬의 맨 아랫부분을 차지하면서 중요한 먹이 공급원의 역할을 한다. 달팽이를 잡아먹는 것은 딱정벌레, 오리나무 잎벌레, 무당벌레 등 갑충류와 뱀, 진해, 오리 등이다. 특히 달팽이는 늦반딧불이 유충에 좋은 먹잇감이 된다. 늦반딧불이 유충은 달팽이가 지나간 자리에 남아있는 화학물질을 보고 달팽이를 쫓아가 잡아먹는다.
녀석은 다리로 달팽이의 껍질을 단단히 쥐인 다음 갈고리처럼 생긴 턱으로 살을 잘라 먹는다. 요즘 습한 지역에서 달팽이가 늘어나는 것은 이런 상위 포식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비가 온 날 달팽이의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습기가 많은 날은 점액을 많이 분비하지 않아도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비닐하우스 등 밭의 연중 재배가 계속되면서 달팽이가 살기에 유리한 조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머리에는 두 쌍의 더듬이가 있다. 긴 더듬이는 촉각을 감지하며 끝에는 눈이 달려 있고, 짧은 더듬이는 맛과 냄새를 감지한다. 달팽이는 4개의 더듬이를 수시로 움직여가며 이동할 방향을 잡고 먹이를 찾는다. 달팽이는 채소류와 화해류, 밭작물 등 농작물을 가리지 않고 먹는다. 그중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배추의 푸른 이파리. 달팽이는 몸은 작지만 식성만은 대단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는 건 작은 뼈종 민달팽이. 녀석은 외래종으로 식성뿐 아니라 농약에 대한 내성이 강해 최근 급격히 개체수를 늘려가고 있다. 아, 이놈이 생각보다 덩치보다도 엄청나게 먹어대요, 이게요. 무슨 막 호끼리나 그런 식으로 먹듯이. 이게 봐요, 이 조그마한 게 이렇게 먹는다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예전에도 이런 달팽이 피해가 좀 많이 있었나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한 5년 전부터 이렇게 심하게 이게 번지기 시작해가지고. 사람은 달팽이를 죽이기 위해 많은 농약을 뿌리지만 이것은 땅의 성질을 산성으로 만들어 달팽이가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줄 뿐이다. 그 깎아먹는 거 보면 전부 달팽이가 그래. 그 약도 없어. 사람이 잡아야지. 지금까지 달팽이를 없애기 위해 전문 약재들이 개발됐지만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달팽이는 위기마다 끈끈한 점액질을 분비해 어떤 농약에도 살아남았다. 이들은 그 다른 종류와는 달리 왕성한 점액을 분비를 하기 때문에 농약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쉽게 이를 대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몸도 얇기 때문에 틈바구니에 잘 끼어들 수 있어서 구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해패로 알고 있습니다. 농약은 오히려 달팽이의 내성만 길러주었다. 이제 생명을 죽여 그들을 퇴치하는 방법은 한계를 드러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사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제주농업기술원에선 농약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달팽이도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이들은 구리의 성질을 이용한 달팽이 방제법을 연구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방제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고 환경에도 영향이 적은 거를 찾다 보니까 무기동제를 이용을 해서 그거를 처리를 해줄 경우에는 환경에도 안전하고 그리고 약효도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팽이가 구리를 얼마나 깊이 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배춧잎을 올려놓은 실험관 2개, 한쪽엔 구리선을 감고 한쪽엔 고무선을 감은 후 달팽이를 똑같이 출발시켰다. 오른쪽의 달팽이는 고무선을 넘어 먹이를 먹는 반면 왼쪽의 달팽이는 구리선을 넘지 못해 쩔쩔매는 모습이 확인됐다. 제주의 감귤밭에서는 구리 이온을 묻힌 종이를 감귤나무 밑둥에 감는 방법이 시도됐다.
외국의 오렌지 농가에서 달팽이 피해를 막기 위해 적용했던 방법 중 하나다. 땅과 작물도 지키고 인간과 달팽이가 함께 살아가는 법. 제주의 감귤밭에선 자연을 함께 살아야 할 동반자로 보는 연습이 진행 중이다. 모든 생명체가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이유. 그 길은 멀지만 꼭 가야 할 길이다.